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주제는 헬스케어 딜 트렌드와 그 안에서 국내 기업들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저와 함께 파마벤처스의 부사장님이신 에드리언 독스님께서 함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제가 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드리언께서 본인의 딜 경험에 비추었을 때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즉 서양의 제약회사나 바이오벤처와 우리나라 바이오벤처의 다른 점, 그리고 한국 회사가 앞으로 헬스케어 딜 랜드스케이프 내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제약 산업에 유독 라이센싱 딜이 활성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시간을 좀 되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1970년, 그러니까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나오는 신약 수익의 80%가 빅파마 자체, 내부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보이시죠? 빅파마의 자체 연구에서 나온 약물의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빅파마가 외부에서 딜을 통해 들여오는 약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더 크다는 말이겠죠? 이런 트렌드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평생 투여해야 하는 약물 개발이 우선적이었다면 최근에는 personalized medicine, 즉 각 환자의 유전자 발현 프로필과 질환 타입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태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약물 개발은 바이오 벤처에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음은 각 정부와 보험회사에서 오는 가격적의 압박, 그리고 비효율적인 내부 연구 개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라이센싱 딜을 통해서 이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을까요? 먼저 라이센싱 딜을 함으로써 신약 물질 후보를 가져오게 되면 내부 연구보다 적은 가격과 시간 투자를 통해서 더 빨리 파이프라인을 채울 수 있고요. 또한 외부 파이프라인도 보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이 후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것만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라이센싱 딜을 할 때쯤엔 약물 개발 앞부분에 들어가는 리스크가 이미 파트너사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매니지가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쉐어링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은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최종의 약물 성공 가능성 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죠. 자, 이런 트렌드는 지난 40년간의 글로벌 라이센싱 딜 볼륨에서도 보여집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 처음 1980년대를 보시면 이때만 해도 라이센싱 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90년대로 들어가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2000년도쯤 됐을 때는 이미 해마다 1000개의 딜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올해만 봐도 이게 2020년이거든요.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을 때가 저번 달 8월 달이었으니까 반이 조금 지났는데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의 딜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딜 숫자가 올라가는 만큼 전체적인 평균 라이센싱 딜 사이즈, 이게 이 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 딜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연간 최대 딜 사이즈는 오렌지색 이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평균과 연간 최대 딜 사이즈도 같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약 시장의 트랜잭션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딜이 성사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딜 전체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요. 1980년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국내 회사가 인볼브 되어 있는 딜을 플러팅을 해봤는데 전체 글로벌 딜에 비하면 약 10년 정도 늦게 90년대 정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한국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라이센싱 딜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코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온리 딜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라이센싱이나 콜라보레이션만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보여드릴 4가지의 슬라이드는 저희가 최근에 국내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였던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벤처들이 가장 많이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적응증 내에서 딜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코프로모션과 코마케팅을 제외한 개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얼리 스테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리클리니컬이나 클리니컬 딜을 많이 하시고 모든 적응증에서 많이 개발 중이긴 하시지만 저희가 지난 3-4년간 가장 많이 본 적응증 3가지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의 개발 단계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난 40년간의 글로벌 전체 라이센싱 딜 개수를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딜이 성사되었을 때 타임포인트에는 약물이 어떤 단계였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이 보라색이 디스커버리와 프리클리니컬, 가장 얼리 스테이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황색이 클리니컬, 여기 가운데 조그맣게 있는 파란색이 pre-registration, 임상시험이 끝나고 어프로벌 받기 전에 기다리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맨 위에 청록색은 딜이 성사되었을 때 이미 약물이 이제 개발이 끝나고 상용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딜이 막 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부터 보시면 오렌지색, 파란색, 초록색, 이 클리니컬 이후 스테이지들은 성사된 딜 개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에 반해서 맨 아래 보라색, 얼리 스테이지들은 갈수록 딜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황은 저희도 최근에 많이 접한 사례인데 맨 처음 보여드렸듯이 더 많은 빅파마 회사들 그리고 큰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외부 혁신을 통해서 약물 개발을 늘려가는 만큼 약을 사가려는 라이센시들의 바이어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전에는 적어도 임상 이상이 끝난 상태, proof of concept가 나온 상태에서 딜이 많이 되었다면 지금은 점점 더 얼리 스테이지의 딜이 되고 있는 추세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뵀던 신약을 개발하고 계신 국내 회사분들도 대부분 디스커버리 내지 프리클리니컬, 얼리 클리니컬, 페이즈 1, 페이즈 2 정도의 딜을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국내 회사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적응증별로 딜 트렌드를 알아볼 건데요. 가장 먼저 온콜로지, 바로 항암제입니다. 글로벌 라이센싱 트렌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와 굉장히 비슷하죠. 1980년대부터 꾸준히 딜 숫자가 올라가다가 특히 2014년 이때가 키트루다가 어프로벌이 있었거든요. 이뮤노 온콜로지의 거의 붐이 시작된 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후 2015년부터 숫자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와 비슷하게 평균 딜 밸류,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보라색 바 그래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맥시멈 딜 밸류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약 5년 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다음은 inflammatory disease입니다. 저희가 국내 바이오 벤처를 뵀을 때 특히 제약사들도 그렇지만 inflammatory disease에 개발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980년도에 딜이 꾸준하게 시작된 항암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1980년도 중반부터는 꾸준히 딜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2018년부터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한데요. 어떤 인디케이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inflammatory disease가 굉장히 큰 필드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적응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inflammatory disease가 현재 나와 있는 anti-TNF나 JAK inhibitor, biologics, 그 외 케미컬들 로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약물들에 대한 오랜 클리니컬 에비던스가 이미 나와 있고 제네릭 엔트리나 바이오시밀러 엔트리에 따라서 약가가 내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inflammatory disease 랜드스케이프에 영향을 미칠까 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딜 개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말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좋은 약물 후보가 나타나면 여기 2018년부터 보시면 쭉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거랑 비슷한 타임 프레임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약물이 나타나면 시장도 크고 마켓 리더로서 들여올 수 있는 레베뉴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딜 크기, 평균도 그렇지만 맥시멈 딜 크기도 빠르게 늘고 있는 트렌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고 계신 신약이 inflammatory disease라면 정말 좋은 약물이다 라면 정말 좋은 딜, 큰 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cardiovascular disease인데요. 90년대 초반부터 딜 숫자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 걸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CVD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기간도 굉장히 길고 투자되는 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상 가격과 시간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딜 숫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inflammatory처럼 비슷하게 어느 정도 환자들이 매니지는 되고 있긴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신약이 있으면 굉장히 딜 가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굉장히 높은 맥시멈 딜 밸류가 나왔거나 이렇게 에버리지가 높은 해가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신약이 나왔을 때 좋은 게 있다면 딜 가치도 상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저희가 최근 약 6개월 정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라이센싱 딜, 헬스케어 트랜잭션 내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딜 랜드스케이프이 바뀌곤 있는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딜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김에 코로나에 대해서 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제가 첫 번째 세션에도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딜은 정말 여러 가지 구조가 있고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일어났던 딜은 라이센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게 저희가 사실은 지난 5년을 조사한 거긴 하지만 지난 5년에서 6개월씩 각 해를 2개로 나눠서 표현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7, 8월에 저희가 이 어널리시스를 한 거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시는 짙은 파란색이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 초반에 오히려 라이센싱 딜 볼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락다운이나 코로나 때문에 딜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 굉장히 반대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리서치, 서비스 어그리먼트 딜 숫자가 늘어났고 그 외의 딜 타입들은 조금 줄어든 M&A를 제외하고는 예년 딜 숫자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적응증에 따라서 딜 숫자를 한번 나눠봤는데 캔서는 보시면 그 모든 적응증 중에서도 캔서 딜이 제일 개수가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놀라실 분들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에 CNS나 인펙션 쪽도 꽤 있었고 코로나의 여파로 놀랍지 않게 올해 들어서 인펙션 딜 넘버는 예년의 6개월 타임 피리어드에 비하면 약 3, 4배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놀랍진 않지만 놀라운 결과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적응증도 예년 6개월 피리어드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타입, 기술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딜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바이올로직 쪽에서 이제 딜 숫자가 올해 들어서 별로 크게 다른 게 없고 다이그노스틱이나 다른 것들도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스몰 몰레큘이 약간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로 코로나의 여파로 인펙션 딜이 올라간 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백신이나 안티버디, 항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직이기 때문에 인펙션 라이센싱 딜 숫자가 올라간 만큼 바이올로직 딜도 코로나 관련된 바이올로직 딜로 올라갔을 테니 바이올로직 딜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적응증 중에서도 항암제가 가장 액티브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항암제 라이센싱이 아무래도 전에는 스몰 몰레큘에 굉장히 많았다면 갈수록 이뮨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나 아니면은 이뮨 모듈레이팅 몰레큘, 항체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셀 테라피, 진 테라피, 온콜리틱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캔서 내에서 바이올로직 딜이 올라간 게 아마 바이올로직 딜 숫자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에 컨트리뷰트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로써 제가 이제 서머리를 하면 코로나의 임팩트, 딜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코로나 임팩트를 한번 볼 텐데요. 사실 방금 보시다시피 딜 숫자와 딜 가치는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지금 여러 가지 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 시작한 것들도 있고 코로나 시작된 이후에 딜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도 있는데 그 둘 다 봤을 때 딜 프로세스는 그래도 약간 좀 느려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라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나 딜 프로세스에 집중하셔야 했을 분들이 코로나 관련된 다른 업무가 더 생겼을 수도 있고 그분들의 그쪽 워크로드가 늘어나면서 BD 쪽은 약간 좀 덜 하게 된다거나 이런 약간 people moving 임팩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월급 지급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잠깐만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될 때까지만 외국에서는 furlough라고 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잠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딜을 해서 다른 회사에 사람을 들여온다거나 다른 회사에 물질을 들여온다거나 이게 좀 보여지기에는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딜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조금 더 늦추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해 봤을 때 프로세스는 약간 좀 느려진 건 있지만 그래도 딜 자체가 성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딜을 해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빅파마 사이에 정말 좋은 에셋을 찾기 위한 경쟁 이게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뭐 락다운, 재택근무 그런 임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지금 당장 딜 프로세스가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프로세스를 딜레이 시키면 그 와중에도 빅파마와 활발하게 얘기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딜을 하고 싶었으면 좋겠다라는 타임 포인트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원래는 라이선싱 딜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느려질 거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자, 6개월 있다가 하자라고 하시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회사들이 빅파마와 계속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코로나 종식이 되고 아니면 종식이 되기 전에 딜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래 누구랑 제일 먼저 딜을 할까라고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프라이어타이제이션 미팅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거기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거나 그 순서에서 밀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물론 지금 프로세스가 느리긴 하지만 계속 앞으로 밀고 가시라, 계속 앞으로 프로세스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하이레벨 딜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에드리언님께서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양 바이오 벤처와 국내 기업의 다른 점 그리고 글로벌 라이선싱 시장 내에서 국내 기업의 기회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What I'm going to do now is just make a few comments and observations around what the deal trends, the deal landscape means for Korean companies. Unfortunately, my command of Korean isn't quite what Summers is, so I apologize, but I'll be doing this in English again. So, let's look at some typ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biotech companies. And when I say typical characteristics, this, of course, is with my Western lens, and I'm observing this, bu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for you to understand how Western companies view companies from different territories. So better to understand how each other interacts and works to avoid misunderstandings, to be able to do the right things and interact with companies in the most effective way. So one observation that we've made is that in general, the Korean companies that we've been working with, and it's now between 25 and 30, I think, over the last 18 months or so, they generally tend to want to engage with the market with an earlier stage asset, sometimes, quite often preclinical, but sometimes in the clinic. But almost without exception, the data that supports the assets that we're looking to help with is usually very strong, extremely comprehensive and well thought through, and there's a lot of expertise behind it. So we find that when we engage with potential partners on behalf of Korean companies, they're coming at it thinking it'll be a typical Western preclinical asset with maybe not a lot of gaps in the data and a lot of work to be done, and are very pleasantly surprised that when they see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data that Korean companies are generating. So I think it's a very positive thing and one to be applauded. One area of difference we noticed that Korean companies usually have their deal making tied to a very clear corporate financial strategy relating to the Korean IPO landscape, and that's really it's quite different from a Western IPO landscape and how Western companies develop and progress. So this is something that's quite different, and maybe Western companies don't appreciate how important it is for Korean companies to achieve deals often early on with a Western counterpart to achieve a successful IPO because it has very beneficial impact on valuation. And we're very aware that there's this own sort of environment in Korea of a fully developed pharmaceutical industry. You have fully developed companies selling products to Korean markets and the Asian local markets.
And we're also aware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viewing the biotechnology industry extremely favorably, and as the next sort of semiconductor electronics type industry, which have been very successful. And therefore, there is strong investment coming into the sector by government and venture capitalists. What this does mean is that whilst there is a lot of cash available, which enables companies to grow quickly and have good scientists and generate good data, those investors will of course be seeking a return on that investment in a huge typical time frame for a venture capitalist company, which drives towards IPOs and drives towards IPOs at higher values than are typically seen in the West. So this is an area that is not typical of how Western companies see things. So the IPO considerations are very important, but we understand they're a key driver in Korea. We typically see two sort of general types of companies in Korea. Some of the more long-standing traditional companies that have all the capabilities, sales and marketing, and are very present in the market, and also present, some of them internationally. And then we see the innovative and nimble biotechs. Maybe where some of the gaps are is we don't see the same level of deal expertise and alliance management in Korean companies, and certainly in the nimble, innovative ones that we see in Western companies. Western companies tend to bring those capabilities in-house sooner, but that's because the industry has been much longer established. So we understand why that is, but that obviously is an area where Pharma Ventures is active in Korea and able to bring that expertise and make it available for Korean companies. There is convergence, which we'll talk about a little more. And as a natural benefit of Korean companies reaching out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s, into the West, and using experts such as Pharma Ventures to do that, those sort of innovative, nimble biotechs are gaining more experience from working with us and people like us. But also then they're getting more people who know how the international market works and are able to do more interacting and more deals independently in the West, because they understand how the process works and how Western companies work. So this is a very, very good thing for the Korean company. It can only help it grow and improve. We see Korean companies generally tend to be better funded compared to the equivalent companies in the West. Equivalent companies, America to a lesser extent, Europe to a greater extent. In Europe, they tend to be funded in multiple rounds of lower value rather than Korea, and because they have to go through longer rounds before they get to an exit strategy, unlike Korean companies which exit via IPO very early. One area of difference between, a notable area of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Western companies are in the valuations of those companies. This is obviously being driven by the investment landscape and the fact there is more investment earlier. Western companies tend to have multiple rounds of investment at lower levels and lower valuations. Korean companies have higher valuations and greater levels of investment, which should allow them to do a lot more with that money and generate good quality data, but it does mean the exits are earlier and they tend to be at higher valuations. And that may subsequently make it difficult for companies in Korea to spread beyond the Korean borders and into international market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like NASDAQ, etc. But there is convergence, and that will have to happen if it's truly to be internationalized. And as we said earlier, as Korean companies gain more experience, do more deals with Western counterparts, there will be a need for the valuations to become more equal. Otherwise, we will see difficulties when the M&A market, so companies from the West look to acquire companies in Korea and add them on, and then for the Korean counterparts to gain presence in the West. But if the valuations are too high compared to Western counterparts, then the Western companies will favour deals with Western companies rather than Koreans, because they can get more for the same amount of money. So there does need to be an equalisation. We're aware that
Korean companies want to co-list on NASDAQ, and again, that's an area where there is an imbalance in valuation, and that will need some equalization. I don't believe any company has yet done it, but it will come, but there will have to be some equalization, and it's more likely to be from Korean valuations being somewhat depressed, and rather than Western valuations rising. Western companies typically, as we said, have multiple rounds before they then exit via a trade sale, and that can take considerably longer than Korean companies who exit via IPO, because unless it's an internal trade sale, there is no current sort of cross-border M&A. And Western companies will want to de-risk as much as possible before making acquisitions, and that actually presents a challenge for Korean companies doing licensing deals as well, because a lot of the licensing assets coming out of Korea from these innovative companies are preclinical. So it's very important that the data that is generated and the quality is very high. Thankfully, that's true. Again, convergence is coming, but it will take time. One thing we may well see is Korean companies are doing increasing numbers of deals with the West. That obviously will increase their value and increase the liquidity that they have and their ability to go out into the market and acquire capability and companies beyond the borders. So we know companies in Korea are looking at strategies of having a footprint in other territories in Europe and potentially the US to internationalize themselves. And so all this is building a swell of experience and deal capability, as well as learning and gaining experience from companies like Pharma Ventures, but an ability to retain more value for Korean companies within Korea, rather than relinquishing value by being acquired by Western entities. So finally, some common myths and closer truths, and again, this is from a Western perspective. So it's things we've observed, which may or may not be totally fair, but they're observations that we've made. We've been in the deal space 28 years. We've worked with a lot of Korean companies recently, and in some of our interactions, we've made some following observations that some companies, and you'll see number one there, that place a lot more store on the signing of a CDA and the level of commitment it shows. That means the company is really very, very interested and is most likely do a deal. It's not true. What it means is they are very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nd are very willing to sign a CDA to learn more, because they want to understand the science, particularly if it's an early stage asset. It doesn't necessarily make it more or less likely that a deal is imminent. In fact, probably it doesn't make it likely that a deal is imminent. We've noticed that Korean companies are quite protective of some of the key data that they're generating, and understandably so. Some of it is innovative and very key to the core of the company and what it may be about, fearing that it might a big pharma may be able to just take it and use it, and they'll lose all their leverage and value. It's an understandable fear, but it is very, very rare that it does that. CDAs are put in place to prevent that. In big pharma, at least, they tend to isolate people who may actually be contaminated if they're working in a similar area, for fear of you coming after them and saying you took our data and did something with it. So they are very careful. The last thing they want to do is actually cause a problem by actually learning something that they don't want to learn. And as an example, I've seen companies put information up in the presence of a big pharma meeting in a non-confidential setting with a slide with confidential written on it. And the pharma company will say, please take that slide down. We don't want to see it. If it's confidential, we can't look at it, because we don't want to risk learning something that we think we may already know and then result in a challenge from the Korean counterpart that said they learned it from them. So be as open as you can and disclose as much as you can. Third point there, we see cherry picking, and we mentioned this in one of the other sessions, of comparable deals with other companies where they see big numbers for a deal and say, I want that deal. You have to look at the totality of the deal space and what the market is doing. Every deal is different, and it's a product of the needs and wants of both sides. And that may lead to very vastly inflated deals. We don't know why. We may not know why that is. So you can't just take an individual example and say, that's the deal I want. You'll be unlikely to get it because it'll be with different parties.
when you're looking at your partner, it isn't about the company that's maybe putting the biggest numbers down. You need to think about actually who's going to get your product to the market in the most territories that have got the biggest potential. So a royalty point from one company may be worth a royalty point from another, and that may be reflected in that they're offering lower upfronts. But in the totality of the deal, the lower upfront and higher royalty is the better deal. So look at the deal in its totality. Be careful of just getting a deal for a deal's sake, because you're setting a precedent. So we covered off a lot of the things in the negotiation section about what to agree and not to agree. You still want to get the best deal for you, because if you do a cheap deal just to get a deal done so you can have a deal badge of I've got a Western partner, if it's done with poor economics for you, you set a precedent and it could get used against you in later deals. And finally, be aware that Big Pharma are very slow in their decision making and their processes. They do have their own. They don't meet as frequently. They can't make as decisions as quickly as a fleet-footed, nimble biotech. You kind of have to bear with them and manage your expectations and processes to fit with them. They'll do it their own way, and pressing them for a term sheet is usually counterproductive. They'll ignore it and do what they do in the way that they do it. So those are a few observations. Hopefully the sessions that we've covered in here, both Summer and I, you found useful. If you have questions, we do have a live Q&A session, which we'll be happy to address many of them. If you prefer to submit questions individually via email or connecting with us, we'll be very happy to do that. And we wish you the very best of luck in your partnering endeavours.